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증에 관해서 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 사망률이 위암보다 높아졌다. 이게 올해 이제 화두였습니다. 대장암이 위암을 지친 건 아마 처음인 거라는 이런 의미에서 무슨 얘기냐면 대장암 환자가 결국은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은 이 오른쪽에 치료에 관한 광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암하고 연관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없는데 막 광고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상당히 좀 유심히 보시면서 좀 이게 다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좀 곤란할 것 같은 그런 광고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대장암이 이제 많아졌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입증 안 된 것까지 이제 막 광고를 해대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에 대해서 다른 기사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뭐 서구식 식생활 습관이 결국은 대장암을 늘렸다. 그래서 우리 사망률이 높아졌다라고 나오는 기사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대장암 환자가 많이 늘어났고 또 많이 늘어나면서 대장암 환자의 암 사망률 중에 위암을 제친 거 다 맞습니다만 그러한 자료를 입증할 만한 연구를 한 적은 없어요. 아쉽게도. 그러니까 통계 자료는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왜 대장암 환자가 위암보다 많아졌지? 왜 대장암 사망률이 위암보다 높아졌지? 사실 그 원인은 모릅니다. 근데 기사는 항상 뭐 서구식 식생활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럴 거라는 거지 그런 연구를 한 적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잘 모릅니다. 많다는 사실만 있지 왜 그런가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은 없다는 게 참 이제 문제입니다. 그거는 연구를 해야죠. 근데 이렇게 기사를 보면 마치 연구가 다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실 차이가 별로 나진 않아요. 16.5명, 16.2명이니까 간신히 위암보다 이제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물론 제일 많은 건 폐암이고요. 10만 명당 35명, 간암은 21명. 이게 더 이제 높은 거죠. 그 다음이 위암이었는데 그걸 대장암이 이제 제치고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2016년에는 대장암이 위암보다 많아질 거다. 이거는 사망률이 아니고 발생률입니다. 얼마나 많이 생길 건가. 이 추세대로 가다 보면은 2016년에는 대장암 환자가 위암 환자보다 많아질 거라는 걸 이제 수학적으로 입증을 한 그런 연구 논문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장을 이제 결장암하고 직장암하고 합쳐서 우리가 대장이라고 부르고 대장암이라고 부르는 거는 결장암, 직장암이 합쳐진 걸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대장암의 위험 요소는 뭐 이거는 복습입니다. 제일 위험한 요소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올라간다. 이거는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가족 중에 대장암이 있거나 대장용종이 있을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금 더 확률이 높다. 이런 두 가지는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기 가족 중에 용종이나 대장암 병력이 있을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좀 더 가능성이 높겠다 하는 두 가지가 여러분들 오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왜 이렇게 늘 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느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을까에 대한 추측입니다. 이거는. 추측은 고령화가 결국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식 식습관이라는 주위 환경 요소들. 그러니까 뭐 이제는 점점 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고 그 다음에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을 먹게 됐다.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는데 쓸 칼로리 별로 없는데 자꾸 먹어대는 거죠. 움직이지 않죠. 고칼로리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많아질 거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운동을 하면 할수록 직장암 발생률이 떨어진다는 것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검진을 요새 굉장히 활성화하고 미리 발견해서 제거하는 게 훨씬 소요 비용이 적게 드니까 국가에서는 자꾸 검진을 이제 강조하고
개인도 검진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발견이 되기 때문에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제 한 3가지 요인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어디 입증이 된 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생체인식, 요새 핸드폰이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게 되셨을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도 지문 인식이 됩니다. 자기 거 지문을 대야 이게 열리게 되죠. 이 4가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접하고 있는 겁니다. 실생활에서. 이 모든 생체인식들이 다 이미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대장의 모양이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생긴 사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지 실제 모양은 이렇습니다. 우리 환자분 중에 한 번 CT를 찍어서 대장만 이렇게 보여주면 이게 가운데가 횡행이 이렇게 쭉 펴져야 되는데 꼬불탕 합니다. 실제 이렇단 말이죠. 이분 대장 모양만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어디 아까 본 거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죠. 그럼 또 다른 분, 이게 또 다른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 보면 여기 조금 펴진 것 같은데 S결정이 막 돌고 있습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대장은 여러분들 지문, 홍채, 정맥, 안면 다르듯이 대장도 사람마다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길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이 누구는 쉬운데 누구는 어렵다. 이게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굉장히 짧거든요. 굉장히 장이 짧고 서양 사람들 짧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서양 사람들보다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고기를 덜 먹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동양인일수록 굉장히 내시경하기 힘듭니다. 실제로는. 예, 마른 사람이 더 길고요. 또 보면 뚱뚱한 사람은 좀 짧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대장을 스캔할 수 있다 그러면 대장으로 열리는 이제 핸드폰도 나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요새 이런 아이 회사의 후원인데 이렇게 안면인식 이것도 이미 상용화가 돼버렸죠. 이렇게 선전도 하고,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는 은행에서 이걸 이미 정맥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발전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맥 모양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다는 걸 이제 지문처럼 이게 가장 이제 정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맥 인식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오차가 별로 없다는 게 이제 바로 정맥 인식인데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통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증은 급성 통증이 있고 만성 통증 이렇게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쉽게 급성으로 오는 통증하고 만성으로 오는 통증하고 이렇게 대장암 관계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장암 급성 통증은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매일 와서 피 검사한다 그러면 혈액 채취하는 거 이건 뭐 급성 통증이죠. 찌르니까 아프죠. 자, 대장 내시경 할 때 불편합니다. 이게 되게 저도 뭐 한 서너 번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뭐 무의식 중에 그냥 수면으로 하다 보니까 뭐 아픈지 안 아픈지 잘 기억이 저는 안 납니다만은 가끔씩 그냥 수면 없이 하는 분들도 여기 꽤 계시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왜 불편한가? 가스를 빵빵빵빵 넣게 되면은 이게 장이 늘어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람이. 가스 차면 배가 불편한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걸 좀 더 심하게 채운 게 내시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급성, 시술할 때 불편하죠. 그러니까 급성 통증입니다. 자, 수술 받으면 뭐 개복을 하던 복강경을 하던 로봇을 하건 다 대장은 조금씩 째야 됩니다. 그럼 짠 것 때문에 아프죠. 그러니까 이 수술 후의 상처, 이건 급성 통증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하루 이틀 지나면서 통증이 많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개 한 1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는 견딜만 하고 2, 3주 지나면 그래도 조금 훨씬 나아지고 뭐 이런 이제 상처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여기 꽤들 맞으셨겠지만 항암제 맞으면 오는 그 여러 가지 부작용에 관한 통증들 있죠. 입이 헐고 뭐 피부에 뭐가 나고 뭐 발톱에 뭐가 빠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항암제를 이제 복강에 투여하는 요 인터넷에 보면 하이팩이라고 요새 환자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하이팩은 사실은 이제 바로 그게 배 안에다가 항암제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돌리는 걸 하이팩이라 그러는데 이제 복막 전이를 수술하고 나서 이 항암제를 갖다 배를 열어놓고 막 물을 넣어가지고 계속 돌리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마취한 상태에서 계속 돌리는 거거든요. 항암제를. 이제 그거를
조금 변형된 방법으로 그걸 계속 돌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항암제를 넣고서는 수술 후에 깬 다음에 빼는, 주머니를 차고서는 그걸로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불편해요. 환자들이 이걸 항암제를 넣고 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뭔가 배가 안 좋다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자극, 바로 즉각적인 자극이죠.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도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습니다. 급성은 쏠 때마다 불편한 거. 그러니까 이건 화상이거든요, 일종의. 화상 입는 것처럼 급성으로 화상을 입은 거하고 한 10년, 20년 지나서도 이제 그 방사선 후유증 때문에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많이 불편함 느끼는 분들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건 만성 통증이고 급성도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자체도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장암 중에서 대장암이 있는데 거기에 고름이 잡혔다. 이런 분들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만 우리 병실에 지금 계신데 굉장히 아픕니다. 이건 뭐 대장암이 문제가 아니라 염증은 뭐 금세 사람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염증이라는 건 진짜 균이 가갖고 이제 싸워가지고 그게 뭐 변화된 게 바로 고름이죠. 그런 염증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건 막 급성 통증 중에 아주 심한 통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골맞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급성 통증이 되겠어요. 자, 대장 내시경 이렇게 하는데 가스 빵빵 넣으면은 이게 아까 그 내시경 할 때 장 모양처럼 그래서 빵빵해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건 굉장히 불편한 급성 통증의 하나죠, 이것도. 그럼 만성 통증은 뭐가 있겠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사선 치료도 만성 통증이지만 혹과 연관된 통증들은 대개 다 만성 통증입니다. 자, 간으로 전이가 되고 간이 막 커지면 뭔가 이렇게 뿌듯하고 기분 나쁘게 팽창되는 느낌을 얘기들 하십니다. 이게 만성 통증이고요. 장이 막히면 물론 급성으로 막히는 수도 있지만 대개 수술 후에 이제 만성으로 막히는 분들, 그다음에 복막으로 전이가 됐을 때 혹은 복막 전이가 소변 길을 막았을 때 이게 요관 폐쇄라 그러는데 이제 사진으로 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사실 제일 아픈 거 사람이 제일 아픈 게 뼈를 다치면 제일 아프다 그래요. 뼈 아픈 게 통증 중에는 가장 아프다고 그러는데 뼈로 전이가 되면 이거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그 뼈에. 그 다음에 머리로 갔을 때도 두통이 굉장히 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토하고 머리 아프고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치료에 관계된 거, 아까 말씀드린 뭐 수술, 항암, 이건 이제 만성 통증으로 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고, 항문을 없앴을 때는 이제 뭔가 항문 있는 부위에 뭔가 옛날 항문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걸 이제 유령 항문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방사선 치료에 의한 화상 혹은 그런 게 오래 뒤에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이 있겠고요. 여기서 수술에 관계된 거는 이제 항문을 다 없앤 경우보다도 항문을 살려놓은 경우들의 통증이 좀 많은 분들이 호소를 해요. 이게 수술을 했는데 수술 전에 변 보는 게 시원치 않고 찔끔찔끔 나오고 그러더니 수술했는데 똑같다. 그런 증상이 똑같더라. 그리고 아프다. 이게 이제 수술과 연관된 통증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장암이 어떻게 퍼지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장벽을 통한 전파, 혈관, 림프관, 복막, 상처 다 풀 수 있는데 우선 대장벽을 통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사실 그렇게 통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kok이 아무리 커져도 이 우측에 있는 대장암은, 왜냐하면 여기는 변이 물처럼 묽기 때문에 여기가 아무리 커져도 길만 조금 있으면 그냥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별로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이 올라 그러면 늘어나야 아픈데 늘어나질 잘 않는 거죠. 원래 이게 변이 굳어야 늘어날 텐데 잘 빠져나가니까 아무리 조금 해도. 자, 이런 건 혹이 이렇습니다만 이 혹은 그렇게 뭐 우측장애 혹은 애 머리만한 혹이 생기더라도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른쪽 장에 생긴 암의 경우는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의 이 구경에 따라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만은 오른쪽 장이 제일 넓고요. 가다가 이제 간 지나서 비장 지나서 하행 S결장으로 갈수록 가장 좁아집니다. 여기가 상대적으로 구경이 제일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변은 점점 딱딱해지는데 굳어지는데
구멍은 작으니까 이제 이런 데는 만약에 혹이 생기면은 빨리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불편함이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혈관을 통한 아까 말씀드린 간전이 이건 정상간이죠. 왼쪽에 보이는 건 정상간. 이거는 다발성 간전이가 생긴 겁니다. 이게 간에 전이가 많이 생기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거 인터넷에 있는 제가 그림을 하나 따왔는데 정상적으로 사람은 갈비뼈 안에 간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워서 배를 만져보면은 간은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전이가 되고 커지면은 갈비뼈 밑에서 우리가 만져보면 만져진다. 간이 만져진단 말이에요. 간이 만져진다는 거는 간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간전이가 많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간이 자꾸 팽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팽창을 하면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간염 걸리신 분들 아실 거예요. 간염 걸리면 이게 팽창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배가 뭔가 모르게 하여튼 불편한데 그런 불편함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옆에서 아까 그 사진하고 앞에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옆에서 보면 CT에서 굉장히 많이 간이 커진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횡격막도 자극하니까 막 딸꾹질도 나고 뭔가가 하여튼 등 쪽도 불편하고 이렇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토세포암이라고 아주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똑같은 암세포인데도 굉장히 악성도가 높아가지고 제가 이런 분들을 손가락에 꼽는데 한 열 몇 분밖에 없어요. 근데 수술을 하건 안 하건 한 달을 못 갑니다. 이거 진단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대장암 중에 선암이 이제 제일 현미경으로 보면 많은데 소세포암이라고 생기는 대장암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분도 처음에 오셨을 때 아드님이 믿지를 않더라고요. 이거 소세포암인데 한 달 못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결국은 이분도 뭐 딱 들어와서 20일 만에 그냥 우리 예상보다 한 열흘 더 빨리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간전이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아까 말씀드린 뼈로 가면 굉장히 아프다고요. 뼈로 가면 굉장히 아픕니다. 여기 보면 이 뼈 우리 이게 핵의학 검사라 그래갖고 뼈 검사를 전신 뼈 검사를 하는 건데 이 시커멓게 된 부분들은 다 뼈 전이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데는 굉장히 아파요. 그거는 약을 써도 잘 안 듣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MRI를 찍어보면 이제 허리뼈에 이렇게 허리뼈 요추 3번, 4번에도 허옇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뼈전이죠. 허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어떤 약을 써도 좋아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통증 때문에 그 다음에 정 주저앉을 것 같으면 위아래 이 건강한 뼈들을 서로 이렇게 쇠 막대기로 딱 고정을 시켜줍니다. 주저앉지 말도록. 이게 주저앉아 버리면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병 치료의 목적보다는 그럴 때는 이제 통증과 주저앉지 말라고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전이는 상당히 아파요. 굉장히 아프고 제가 봐도 통증 중에 호소하는 중에는 제일 아픈 게 뼈전입니다, 실제로. 뼈로 가는 게 제일 아프고요. 다음에 머리로 가는 거. 누가 보셔도 이 MRI를 보면 여기가 문제가 있다는 게 딱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문제가 있었고 여기가 허옇게 된 게 다 부은 겁니다. 머리 안은 이게 뭐랄까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혹이 생긴다는 거는 이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게 시커멓게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부으니까 너무 아픈 겁니다. 그리고 통증도 오고 토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런데 이제 부었죠. 방사선 치료를 해갖고 부은 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통증이 가라앉는 거죠. 부은 게 가라앉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뇌전이가 됐을 때도 상당히 통증이 심한데 이럴 때는 이제 방사선 치료나 수술을 하든지 뭐 두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택해서 이제 어쨌든 통증을 가라앉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폐전인데요. 폐전이는 사실 그렇게 통증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경우 또 이렇게 CT에서 보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게 뭐냐면은 이 폐전이가 많아지면은 기관지를 자극을 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해서 각혈한다 그러죠. 간질간질 기관지를 자극하게 되면은 기침을 자꾸 하게 되고 이제 각혈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괴로운 거죠. 기침하고 호흡곤란 오는 게. 이런 게 폐전이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요건 이제 인터넷에서 저희가 떴지만 하여튼 폐전이 하얗게 보이는 게 이게 다 폐전입니다. 다음에 이제 난소전이도 여자들은 가끔씩 이렇게
난소가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커집니다. 그러면 배가 뭔가 이렇게 그득한 느낌을 받는다고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뭔가 짓누르는 것 같고 직장을 누르니까 변이 마려운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을 호소합니다. 이것도 통증이거든요. 이런 통증들은 이제 빨리 제거를 해야만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난소전이는 빨리 커지기 때문에 치료의 의미는 없다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수술을 가능한 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난소전이고요. 그 다음에 림프전이라는 게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가 힘든 게 림프관, 림프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게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어디든 다 있습니다. 혈관이 가 있는 곳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커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대동맥, 대정맥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등뼈 근처에서 이제 CT를 찍은 건데 그 옆에 임파선들이 이렇게 부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이렇게 붙질 않거든요. 대장암으로 이제 문제가 생긴 분들입니다. 이렇게 붓게 되면 이 등뼈하고 가깝죠. 자극이 되면서 등 쪽에 뭔가 불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은 게 가라앉지 않으면 그 불편함은 계속 되는 거죠. 자, 요건 폐전이 중에도 조금 특이한 건데 폐라는 어떤 조직의 전이가 된 게 아니고 폐도 림프관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관을 따라서 전이가 일어나면 이렇게 보여요. 막 뭐라 그럴까 흰 진눈깨비 같은 양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폐 전체가 다 그냥 사실은 암세포로 침범되거나 거의 같은 효과를 보게 되고 굉장히 호흡에 곤란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또 다른 개념이긴 한데 폐전이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하여튼 림프관을 따라서 가는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복막전이 아까 말씀한 하이팩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복막에 파종이라는 건 씨를 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 나온 세포들이 있는 걸 갖다 우리가 파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장에 이렇게 파종이 있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사진을 따왔는데 뭐 배 전체가 이게 간이 여기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거의 그냥 이 복막전이가 하도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배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통증이 막 심하게 막 찌르는 것처럼 아픈 게 아니라 뭔가 불편합니다. 뭔가 불편하고 복수도 생기고 하여튼 이게 장을 누르면 장 막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있던 우리 환자분인데 수술하러 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대장암이 노랗게 보이는 화살표는 대장암입니다. 근데 그 옆에 약간 검은 게 조금 뭐랄까 덜 하얗다 그러죠. 덜 하얀 덩어리 같은 게 하나 보여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쭉 내려가면서 이게 계속 있어요. 대장암은 저기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종입니다. 파종이 이렇게 커진 거죠. 그러니까 수술하면서 보니까 쭉 염주알처럼 쭉 커져가지고서는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떼어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입원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제 다른 병원에서 여기 강 건너에 큰 병원 하나 있죠. 그 A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복막전이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냥 더 이상 수술을 안 받고 우리한테 와서 계속 계시는데 지금 이 복막전이가 이렇게 계속 커져서 장을 막고 있습니다. 장이 막 늘어났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장을 막았다가 풀렸다가 막았다가 풀렸다 지금 반복을 하셔가지고 또 풀리면 집에 가셨다가 또 막히면 또 들어오셨다가 뭐 이러면서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한 4, 5년 되셨어요. 근데 수술 받은 지가 4, 5년 됐고 재발한 지는 한 2, 3년 됐습니다. 근데 이 지금 요런 하얗게 보이는 이게 이제 복막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처. 예전에 처음에 복강경 수술이 나왔을 때 이 상처 트로카라 그래갖고 이제 그 기구를 넣는 그 기구를 삭관하는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암세포들이 이렇게 침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거든요. 그 우리가 상처니까 상처 이렇게 뭐 오돌도돌하게 만져지면 이거는 암세포가 이제 거기 착상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아프고 혹이 만져지고 하는 증상들이 있겠죠. 이거를 띄워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관협착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좋은 좀 사진들을 좀 이렇게 뽑아와 봤습니다. 요관이라는 건 콩팥에서 방광으로 내려가는 길을 얘기하고요. 요도는 방광에서 우리가 이제 소변으로 내보내는 길을 요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관은 콩팥에서 방광으로 가는 길을 요관이라 그러는데 요 길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요석증을 알아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요석이라는 게 바로 이 요관에 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픕니다. 저도 한 두세 번 뽑아봐갖고 알는데 이 요석은 정말 어떤 통증보다도 견디지 못할 만큼 아프거든요. 근데 뽑아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대장암 중에도 이 요관의 주위에 암세포들이 가갖고 요관을 막게 되면 얘가 붓게 되겠죠. 소변이 못 나가니까. 그럼 얘가 부으면 등이 아픕니다. 이 등 쪽이 콩팥은 등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얘가 부으면은 우리가 등이 불편하다고 해요. 그 등이 불편한 건 콩팥이 부었다는 얘기고, 콩팥이 부었다 그랬을 때는 이 바깥에서 누른다 그러면 이렇게 더블 J 스텐트라 그래갖고 이렇게 돼지꼬리 같이 양쪽이 돼가지고 이 더블 J 스텐트라는 걸 우리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넣어 드립니다. 그러면 소변이 요 파란색 길을 따라서 내려오겠죠. 요거는 이제 눌리질 않으니까 어쨌든 소변을 보게끔 해주고 콩팥이 부은 것도 가라앉혀 드리고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요거 아마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등 쪽에 꽂아 놓으니까 뭔가가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게 또 통증 중에 하나거든요. 뽑아야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뽑으려면 이게 막힌 게 이제 해결이 돼야 뽑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관 협착도 불편함을 상당히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의 통증. 대장은 우리가 수술하면서 꼬집고 태우고 자르고 해도 통증이 없습니다. 그런 통증을 느끼지 않아요. 그 장기는. 그런데 대장은 늘어날 때 아픕니다. 늘어난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커지는 거죠. 우리 설사할 때 설사하기 전에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그거 늘어나서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은 늘어날 때 아프고 또 하나는 혈액이 통하지 않을 때 이건 굉장히 이게 제일 아픈 건데 혈전 같은 게 막아버리면 이게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장이 늘어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대장 내시경 할 때죠. 멀쩡한 장을 바람을 넣어가지고 넓혀 놓으니까 불편합니다. 이게 바로 통증이죠. 그 외에는 혹이 대장암이 있다든지 탈장, 장중첩, 유착, 장염전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장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사진에서 보여드릴게요. 요게 S결장암이 여기 직장 근처인데 이 S결장암이 있음으로 해서 이 위가 다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불편합니다. 이게 막 빵빵 늘어나니까 응급실로 올 수밖에 없죠. 갑자기 막혀버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소장부터 직장까지 다 소장 끝부분부터 직장까지 다 제거를 한 겁니다. 한꺼번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대장이 다 없어진 거죠, 이분은. 그래서 이렇게 스텐트를 우리가 이제 넣어서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스텐트를 넣어서 펴주면 빠지면은 일단 불편한 게 없어지겠죠. 이것도 통증을 없애주는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스텐트. 자, 요거 이제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이제 좀 따왔는데 이게 복벽이 어딘가 이렇게 좀 약한 데가 있으면 장이 튀어나오죠. 이거 탈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탈장이 되면은 불편합니다.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그냥 잘 변이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이게 넓으면 차라리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좁아가지고 들어왔다가 못 나가면 얘가 이제 고이게 되고 썩게 되고 하면 굉장히 아프게 됩니다. 염증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탈장은 굉장히 아프겠죠. 그 다음에 이건 수술할 때 이렇게 수술로 인해서 생기는 유착입니다. 물론 수술 때문에 생기는 유착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끔씩 하시는 그 뜸 뜨는 거 있죠. 부항 뜨고 뜸 뜨는 거. 제가 수술할 때 보니까 수술을 한 번도 안 받은 분인데 배에다가 뜸을 엄청나게 뜨고 수술을 했는데 그 뜸 뜬 자리마다 소장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뜸도 굉장히 심한 화상을 입힐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수술 자체, 한번 수술을 한 분이 그 다음 다시 수술할 때는 그 수술 자체로 해서 이렇게 또 달라붙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배를 수술하는 외과 의사들의 평생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유착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하는 게. 누구나 생기기 때문이죠. 근데 정도만 다르고 어떤 분은 조금 덜 생기고 많이 생기고 차이는 있어도 다 조금씩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밴드가 생겨갖고 장이 꼬인다. 그러면 또 장이 늘어나니까 아프게 되겠죠. 꼬이는 게 아픈 게 아니라 늘어나는 게 아픈 거니까요. 그다음 장에 뭐가 혹이 있어갖고 말려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장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데 소장 이러면은 말려 들어가니까 또 늘어나서 아프겠죠. 이게 장이 너무 대장 같은 게 너무 길고 이러면은 이게 팽 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염전이라 그러는데 팽 돌면은 꼬이면서 혈관도 막히고 장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아픕니다. 이것도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프겠죠. 그래서 이거 내시경으로 우선 풀어주는 걸 해주든지 안 되면 수술을 하든지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통증을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도 보셨지만 이 CT에서 장을 볼 때 여기 보면 항문에 이렇게 관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기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CT 찍을 때 공기를 넣어야 이게 장 모양이 나옵니다. 우리 그냥 일반 CT 찍은 것처럼 해갖고는 이런 장 모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CT 찍을 때 이분도 상당히 좀 불편한 거죠. 이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장이 늘어나니까 이건 모양을 보긴 좋은데 실제 검사 받는 사람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내시경하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장이 늘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아픈 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혈관이 막혀가지고 혈전 혹은 피떡이 막히게 되면 이렇게 시커멓게 썩습니다. 이 장들이. 이건 최고로 아픈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아픕니다. 이건 뭐 응급 상황이죠. 이걸 혈전을 뚫던지 아니면 장을 수술하든지 둘 중에 해결을 안 하면 굉장히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너무 심하면 쇼크도 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픈 통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직장과 항문이라는 게 조금 구분이 되는데 이게 우리 이제 국소절제술, 항문 경계가 여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국소절제술 하면은 요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마취를 하고 하지만은 실제 마취를 안 하고 했더라도 내시경으로 이렇게 뛰는 수도 있거든요. 이건 통증이 없어요. 왜? 직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 항문 근처에 만약 혹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말도 못하게 아픕니다. 왜? 항문 근처는 굉장히 통증 신경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몸에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그래서 직장암이 생겨가지고 항문을 밀고 나온다 그러면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 항문을 침범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과 항문은 조금 달라요. 직장은 통증이 없지만 항문은 통증이 굉장히 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의 정도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직장은 통증에 둔감한데 항문은 통증에 민감하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 자, 이거는 전에 우리 환자분이셨고 나이가 한 70대 후반이신 할머님인데 한 20, 30년 이런 애기 머리 같은 게 들락날락하고 있었는데 통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항문에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분은 직장에 있었어요. 항문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사진은 이렇지만 이 혹이 이만하게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몇십 년 동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지도 않고 아유 뭐 하도 들락날락거리니까 이번에 수술이나 하지. 그래갖고 이렇게 떼어내고 이렇게 꼬맸습니다. 그러니까 항문은 뭐 살려놓고 통증도 없고 결국 항문에 있는 게 아니었죠. 이건 직장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많죠. 직장 수술인데 자 이렇게 직장을 스테플러로 자르고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항문에 가깝게 연결이 되어 갖고 항문을 보존하는 항문을 살린다 그러죠. 항문을 살리는 수술을 한다. 항문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수술이 바로 이런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항문에 굉장히 가깝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술 전이나 증상이 똑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왜? 이 근처에 있는 괄약근들의 신경을 수술하면서 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괄약근들 신경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뭐 로봇 수술 아니라 무슨 수술을 해도 그 신경을 보고 수술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결국 그 신경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괄약근들이 전에는 이게 똥 누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주면은 밀어내다가 어느 순간 확 벌어져가지고 똥을 밀어내야 되는데 이게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신경이 닫혀 놓으니까.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는 것 같고 노도 시원치 않은 것 같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게 몇 년이 이제 지나서 신경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죠. 다른 이유는 학문에서 얼만큼 떨어졌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문에서 멀면 멀수록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떨어지고 학문에 가까울수록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아집니다. 왜? 신경을 그만큼 더 많이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이 난 학문 살리는 수술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괜찮고 나는 안 괜찮느냐.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 여자 다르고 같은 직장암 환자도 연결한 위치가 다르고 연결한 위치가 학문에 가까이 갈수록 훨씬 더 이런 증상이 심해집니다. 이건 만성 통증이 이제 꽤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페에서 그런 질문을 하셔도 이게 뭐 사람마다 다 틀린 거를 왜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안 이상하냐.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직장 항문 보정 항문 통증. 이거 똑같은 얘기죠. 아까 지금 말씀드린 다 그런 겁니다. 결국 직장 연결 위치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괄약근 신경 회복은 사람마다 이것도 틀리고 그래서 변심금도 오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우리가 수술 전 방사선 치료를 많이들 요새 하는데 방사선 치료 받은 경우들은 이런 항문 통증이 훨씬 더 오래 가고 지속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회복이 그만큼 느린 거죠. 자, 항문을 완전히 없앤 경우, 이거는 뭐 전에도 보였지만 저희 환자 이제 항문 다 없애는 걸 이제 쭉 해갖고 항문을 다 없앴어요. 그래갖고 항문을 이제 다시 이렇게 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오페라 유령이라는 걸 여러분들 선전을 보시겠지만 팬텀 오브 디 오페라라 그러죠.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팬텀 에이너스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문이 꼭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항문을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령 항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보면 괄약근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괄약근들이 움찔움찔할 때마다 본인은 항문이 있다고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뭔가 불편하고 맨 1, 2년 지나면서 통증이 막 오기 시작하고 이런다. 그럼 재발한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은 재발한 거보다는 이제 그 감각신경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령 항문 증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암 수술 전에 아까 말씀드린 수술 전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수술 후에도 하지만 수술 전에 했을 때는 그 방사선 자체로 인해 갖고 장염 혹은 앞에 직장 앞에 방광이 있으니까 방광염. 여자들은 방광하고 직장 사이에 자궁하고 산도가 있으니까 자궁이나 질에서 염증이 생기는 이런 방사선 치료 받게 되면 이런 염증들로 인한 또 통증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방사선 치료 받은 분인데 이런 직장암을 방사선 치료를 했더니 이렇게 이제 줄어든 건 좋아요. 줄어든 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 옆에도 방사선 후유증들이 이제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상이거든요. 자,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게 뭐 MRI에서 똑같은 환자분인데 이렇게 이제 말끔해졌어요. 이게 뭐 울퉁불퉁하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해갖고 항문을 살린 경우도 있고 못 살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장들이 두꺼워지고 뭔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염증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방사선에 의한 장염이거든요. 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염증도 있지만 화상에 의한 염증도 염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방사선 장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받으신 분들 항문 살려놨는데 가끔씩 피가 나요. 뭐 1, 2년 지나도 피가 나요. 뭐 어떤 분은 10년이 지났는데도 가끔씩 피가 나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재발은 안 했고 보면은 직장에 염증이 생긴 거죠. 염증이 생기면 이제 자꾸 떨어져 나오면서 피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방사선 장염들 이런 것도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인데요. 항암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뭐 오심구토, 뭐 구내염, 설사, 신경, 탈모, 혈관염 뭐 여러 가지 통증을 많이 유발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5FU라고 하는 여러분들 봉지에 싼 약들이 이제 바로 이건데 이건 이제 주된 부작용이 구내염, 입안에 염증 생기는 게 이제 염증 생기면 아프죠. 그러니까 이제 염증. 옥살프라틴은 뭐 잘 아시지만 손발저림 이게 심하죠. 그래서 대개 한 1년 반에서 2년 약 끝나고 나서 간다 그러는데 뭐 2년, 3년, 4년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손발저림 증상이 아주 오래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증상 치료제들을 이제 쓰게 되어 있는데 찬 거에는 굉장히 나쁘죠. 그다음 이리노테카는 뭐 설사가 주로 부작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탈모
이런 것들이 부작용입니다. 물론 대장암은 거의 다 장염을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염도 불편함을 주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항암제 중에 이제 이 캡사이타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발 수족증후군이라 그러는데 그 수족증후군을 많이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봉지에 싼 그 5FU라는 약하고 같은 성분입니다. 이게 종양에 들어가서 5FU라는 걸로 변하는데 이 수족증후군은 이제 손발 허물이 막 벗겨지는 거죠. 그래갖고 시뻘겋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픈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 발표된 거는 5FU라는 아까 봉지에 싼 주사를 오랫동안 맞았던 이런 게 생겼다 그랬는데 결국 같은 성분이 되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먹는 약도 젤로다라는 약인데 이거가 이제 수족증후군이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치료제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베바시즈맘 이거는 뭐 혈압을 상승시키든지 뭐 단백뇨 그 다음에 장이 가끔씩 구멍이 나는 분도 있고요. 상처 치유를 막습니다. 이게 뭐냐면 혈관 형성 억제를 하니까 상처가 나려면 혈관이 많이 들어와 줘야 이게 상처가 낫게 되는데 상처를 못 낫게 하는 일종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세투시맙은 이제 얼굴에 이제 여드름양 발진, 이 막 여드름처럼 많이 얼굴에 뭐가 나죠. 그냥 얼굴뿐이 아니라 몸에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또 불편함을 많이 줍니다. 이것도 통증의 하나죠. 이렇게 등에도 나고 얼굴에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여드름 발진이 있어야 이제 약효가 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최신에 나온 약 중에는 이제 잘트랩의 어플리버셉 이것도 표적 치료제고요. 레고라펜도 지금 쓰고 있는 약제인데 이게 뭐 손발톱 무른다든지 뭐 장염이 온다든지 이런 불편함을 꽤 줍니다. 이런 약들도.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없는 약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근데 사람마다 그게 이제 정도의 차이고 나타나는 분도 있고 안 나타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통증의 하나죠. 자, 이제 요 분은 항상 이제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수술이 불가능했던 대장을 간절히 치료 후에 항암제 치료로 수술이 가능했던 분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2011년에 이렇게 수술을 받고 간 가운데 크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일단 이거는 간을 다 떼어내기 전에 어려워서 일단 해트까지 하고 대장은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를 24회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이제 결국 수술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 MRI 찍어보고 수술을 했습니다. 한 3분의 2 잘라냈죠. 크기는 조그만데 위치가 안 좋아서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 계속 오고 계시는데 중간에 한번 간절제하고 한 50개월쯤 됐을 때 이렇게 배가 빵빵해지셨어요. 조사를 다 했는데 재발은 아니고 보니까 이제 항암제를 오래 써가지고 간이 단단해지면서 이제 복수가 찬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간경화 때 복수가 생긴다 하는 거하고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약을 쓰니까 다시 확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2016년 11월 얼마 전에 지난달에 오셨습니다. 지난달에 오셨는데 지금까지 좋아요. 아직 특별히 이제 문제가 안 생기고 대장암 제거한 지 80개월 넘었고 간 띄신 지도 5년 이미 지났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경우에 수술이 된 경우가 있었고 불가능한데 수술이 꼭 되느냐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 CT에서 17cm의 혹이 있었습니다. 간에 이렇게 큰 혹이 있으면은 야 이건 뭐 이게 뭐 몇 달을 견디실까 한두 달 가실까 하는 그런 정도의 혹입니다. 근데 항암제를 썼더니 한 아깝게 이게 보면 2월 달인데요. 8개월 정도 약을 썼는데 지금 한 5, 6cm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발성이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에 작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수술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아까 그분은 하나만 있었으니까 수술이 되지만 이분은 이제 어느 한쪽으로 몰리지도 않고 개수가 너무 많아서 일단은 지금 이 항암제를 계속 10개월인데 계속 맞고 계십니다. 자, 대장암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암제 중에도 면역성을 필두로 한 약제들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대장암, 좌측 대장암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이건 아마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고를 어떤 교수님이 한 걸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암세포하고 림프구하고 서로 이제 맞닥뜨려 갖고 암세포를 이 림프구가 이제 죽여야 되는데 암세포에서 이런 팔이 하나 나오고 자기를 못 죽이게 하는 그런 팔이 나오면서 그거와 림프구하고 서로 맞닿아 가지고 이게 연결이 되면 이 암세포가 죽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림프구에 있는 요 팔이나 암세포에 있는 요 팔을 갖다 건드리자. 이게 이제 면역 종양 치료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는 항암제, 여기에 붙는 항암제라고 할 수는 없고 일종의 표적 치료제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맞닥뜨려 가지고 요새 이런 약제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뭐 굉장히 폐암이나 방광암, 뭐 흑색종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약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장암에도 이 약제들을 지금 써봤습니다. 그 키트루다라는 이제 상품명에 있는 펜브릴로주맙이라는 약인데요. 이 약은 이제 좀 특수한 경우에 쓰입니다. 이건 주사제고 MSI 종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 유전 DNA가 파괴되면은 DNA를 복구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DNA 복구 유전자가 일종의 돌연변이가 돼서 생기는 암들이 있습니다. 대장암도 그런 암이 한 15% 정도 있는데 그 환자들에는 효과가 있어요. 약 90% 정도의 반응이라는 건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가만히 있거나 줄어드는 게 90% 정도 효과를 봤다는 임상 결과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특수한 경우의 대장암에서는 이 흑색종에서 쓰는 이 면역 종양제도 앞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통증 얘기를 주로 이제 암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자, 급성 통증. 이거는 뭐, 피 뽑는데 어떻게 지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피 뽑는 거, 대장 내시경 할 때 바람 넣는 거. 바람 많이, 대장 내시경 했는데 왜 100% 못 보느냐. 100% 보려고 그러면, 위처럼 보려고 그러면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다 장을 갖다 빵빵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100%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장 내시경 할 때 이 불편함, 이게 급성 통증에 들어가고, 수술 후의 상처도 급성이죠. 항암제 자체, 혹은 복강 레투이 할 때도 통증이 오게 되겠고, 방사선 치료 급성 통증이 있습니다. 바로 화상과 비슷하게. 감염은 뭐 무조건 거의 다 급성 통증입니다. 이거는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뭐 대장 내시경 하고 난 뒤에 바람을 빼면 이제 그런 통증이 가라앉을 거고, 수술 후의 상처는 우리가 자가 통증약을 쓰든지 진통제를 맞아갖고 해결을 해야 될 거고요. 항암제에 의한 거는 그때그때 그 약제 그 후유증에 대해서 우리가 처치를 해야 되는데 100% 완벽하지는 못하죠.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고요. 감염은 어떻게든지 감염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이 큰일 나니까 이거는 뭐 수술을 하든지 고름을 빼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고, 만성 통증은 어떻게 하냐. 간이 팽창하는 거, 사실 대장암 간전이가 심해가지고 간이 빵빵해지는 거는 항암제로 줄이기 전에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장폐쇄, 막힌 부분을 수술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은 계속 굶고 운동해갖고 어떻게든 장이 풀어지게끔 해주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장이 늘어나는 걸 해결을 해줘야 해결이 됩니다. 복막전이 위치에 따라서 말썽을 피우냐 안 피우냐에 따라서 사람 고통을 주는 게 조금씩 다르고요. 아까 요관폐쇄는 콩팥이 부은 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에 따라서 통증이 달라집니다. 뼈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아래 지탱을 해주는 수술을 하든지 방사선 치료를 해갖고 통증을 가라앉히든지, 머리 마찬가지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항문 보존환 수술에 있어서 사람마다 그 신경의 재생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항문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문이 없어진 분들 그런 통증. 방사선 치료가 아주 수십 년 지나도 말썽을 가끔씩 피울 수 있다는 거. 그때 증상 치료를 해야 되는 거겠죠. 자, 뭐 통증에 관해서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통증의 원인이 뭔지를 우선 찾아내고, 그 원인, 그게 염증이라면 빨리 염증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래야 통증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통증이 아니다. 암이 진행이 돼갖고 혹은 여러 가지 뼈로 뭐 문제가 됐는데 통증이 안 가신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진통제 처방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시술을 해갖고 신경을 먹먹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뭐냐 하면 통증약은 이렇습니다. 꾸준히 먹어야만 해결이 됩니다. 이게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효과가 점점 떨어지면서 약은 자꾸 늘어나고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게 중독될까 봐 못 드신다고 하지만은 그런 분들의 경우는 우리가 통증이 가실 정도의 용량까지 늘려서 계속 정기적으로 드시고 중간에 추가로 더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통증약을 드실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이게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여기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약을 중간중간 띄엄띄엄 드시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뭐 대장암 예방법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용종 제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모양의 용종은 뭔가 문제가 점점 있다는 거. 그리고 용종 제거 안 받으신 분들 50세 전 혹은 40세 전이라도 꼭 받으시고 가족의 환자가 있다든지 하시면은 적어도 이거보다 더 10년 땡겨서 30대부터 받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학회에서 얘기한 50세 이상, 이거 50세, 40세로 이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40세 이상 5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 검사 받으시고 식생활을 균형 있게 좀 있으면 영양팀장님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은 직장암 예방, 특히 대장암 중에도 직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는 배변 습관이라든지 변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해서 직장암 발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의료진들하고 계속 연관관계를 맺고 본인의 어떤 그런 이상이 있을 때는 항상 질문하고 물어보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건강 수칙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한 지가 지금 이제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이렇게 있고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40대하고 50대하고 수술한 사람들 이렇게 연령차가 확 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0대 예방을 하면 늦다는 거죠. 적어도 40대 예방을 해야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대는 좀 늦은 게 아닌가라고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쪽에는 이제 이렇게 병이 많이 진행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하고요. 여러 가지 저희 선생님들하고 많이 협진을 해가지고 치료 효과를 높이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카페를 들어오시면 이제 카페에서 여러분들 질의응답을 하고 여기 대장암센터 직통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항 있으면 일로 전화를 주시면 우리 2층에 센터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이제 저희가 질의응답도 받고요. 여기 지금 한 2,700분 정도가 지금 이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칼럼도 쓰고 있고 여기 보면 하루 커피에 대한 얘기들이 많으신데 제가 컬럼 쓴 거 이렇게 인터넷에 찾으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대장암 3기에서 커피 넉 잔을 마셨더니 안 마시는 사람보다 예방 재발 비율이 낮더라는 이런 보고도 미국 임상학회에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의 무충원 백진희 선생이 제가 없을 때 혹은 서로 다 같은 환자분들을 저희가 같이 다 봐드리고 있고요. 우리 센터의 식구들입니다. 올해 이 자리에서 또 국제심포지움을 지난 10월 말에 저희가 했었고요. 네. 여러 가지 책과 번역서를 냈습니다. 네이버 TV나 유튜브에 지금 1시간 정도의 동영상 제가 강의한 거를 강의 슬라이드하고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그거를 또 한번 보시면 오늘 들으신 내용들이 다시 이제 반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건강 유지하시고 지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건강하시길 축원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